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고윤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는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한 후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저희도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가 특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AI와 관련돼서 잠깐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론인 데이터댐을 사업의 개요를 좀 소개를 드리고 데이터댐의 두 축인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또 다른 거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선결 조건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18년에 조금 올드한 데이터긴 한데 2018년에 맥킨지에서 발표했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맥킨지에서 AI 인공지능을 가장 빨리 습득해서 자기 체득화시킨 기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로워 전략이라고 많이 하는 팔로워 그룹들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AI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2030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를 통계적으로 한번 나타낸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프론트 러너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토탈을 해서 한 122 정도의 효과를 플러스적인 효과를 얻는 반면에 AI를 도입하지 못한 도태된 그룹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를 흔히 이야기를 할 때 3대 축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장 요즘에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으로 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얀 르큰, 제프리 힌튼, 요사 벤조, 앤드류 응 교수, 이 네 분이 이제 4대 천왕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AI와 관련돼서 인력이나 알고리즘에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가를 굉장히 빨리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을 쭉 학문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한 분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어이론, 그 다음에 신경과학, 그리고 응용과학, 행동심리학, 인공지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초적인 학문들이 받쳐주었을 때만이 인공지능 전문가 한 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인력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1950년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연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 같은 많은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걸 캐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한번 인공지능의 두 번째 요소인 컴퓨팅 파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우리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한 560개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표에서 보시듯이 미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8%, 일본 6%, 영국 6%,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2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 10만 대 수준의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원들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확장 가능한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이 돼 있고 한국에는 아직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컴퓨팅 파워를 선진국과 같이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를 우리는 또 예측을 해야 되고 너무 큰 센터를 지어놨을 때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까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컴퓨팅 파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위쪽에 붉은색 글씨, 그 붉은색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사의 그 평균 검색과 처리와 데이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G사는 거의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제가 발견을 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 검색이 초당 한 4만 번 정도 이루어지고요. 데이터 처리는 하루당 20페타바이트 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10에서 정확하게는 요건 예측치인데 10에서 15 엑사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PC에 한 3천만 대 용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N사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7,400번 정도 검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4억 번 그리고 연 2,300억 번인데 요거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알고리즘 인력과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희는 내린 결론은 당연히 데이터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ICT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국가가 집중 투자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을 캐치업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데이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민간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식별한 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지금 도표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식별, 수집, 정제, 레이블링, 데이터 증강 이것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알고리즘적으로 공개된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 캐치업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되는데 절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가 파악한 바고요. 옆에 보시면 중국과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봤을 때 특히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댐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입니다. 그 데이터 댐 사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다른 한 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을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컬렉팅하고 분야별로 컬렉팅해서 그것들을 소통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요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인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정부가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까의 고민들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정부가 투자했을 때 선진국들을 캐치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데이터라는 결론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공지능을 정부에서 주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의 기술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서비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그리고 고도의 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기술로 가져갈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집중 구축한다. 예를 들면 음성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성 같은 서비스는 헬스케어에도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농업에서도 역시 음성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라는 서비스가 기반이 될 거고, 그와 관련돼서 음성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공통 기반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코어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그리고 수요 조사를 받은 두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우리가 사업을 그냥 그 발주를 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 하나가 컨소를 이뤄서 그 컨소시엄이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하는 체계였었는데요. 데이터만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집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구축한 데이터가 1.6 페타바이트입니다. 그 건수로는 약 5억 건 정도 되고요. 그 5억 건을 하나의 기업이 모두 구축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라는 건 기업이 선정이 됐지만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단계에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아니면 자기가 컬렉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납품을 하게 되면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전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웬만한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 찾아 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다 문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아웃리치 방식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경과는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제로는 2016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2016년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고 그 바둑 대결에서 저도 그때 굉장히 쇼킹했고 저는 절대 인간이 바둑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지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이때 처음 사업으로 생겨났고요. 그 이외에 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으로 2020년 19년에 데이터 및 AI 경제 활성화 전략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도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저희가 150종을 구축을 했고요. 총 한 3천억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굉장히 단시간에 구축을 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12월 31일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조금 연장을 해서 한 3월까지로 연장을 해서 그나마 좀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축적하기를 원하는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총 데이터고요. 한 10개 영역에 저희가 72개 과제를 추진했고요. 그 72개 과제 중에서 150개의 데이터 셋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했고요. 특히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적으로 민간에서 니즈가 가장 많았던 분야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가 돼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상황에서 아마 자연어와 관련돼서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은 요거는 아마 미래적인 시각에서 요청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밀 의료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할 거고 그 정밀 의료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들이 빠르게 자기 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헬스케어 부분도 니즈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 저도 조금 의외였던 건 농업 분야의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식량 위기라는 사안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무게 있게 기업들은 다루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정밀 농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작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이 저희 쪽에서 한 6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총 531개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이 63%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2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물론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놓고 거기에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개방한다는 취지에서의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줘서 저희는 그 고무적이었고요. 앞으로는 이 공공기관들의 포션을 더 늘려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비정형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 붙여서 개발하는 것들이 그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병원이나 비영리 기관이나 중견기업들이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예시를 한번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인이 우리 그 경복궁에 가서 근정전을 이렇게 촬영해서 이 데이터 컬렉팅하는 기업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컬렉팅하는 기업은 여기에서 라벨링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주 굉장히 그 쉬운 라벨링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 전체를 그냥 박스 처리해서 이게 건물이다라고 그 태깅을 달아 놓으면 나중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게 건물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모 박스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인식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도 컴퓨터는 이렇게 건물이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이 선을 따라서 점을 그려서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폴리곤 방식으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컴퓨터는 나중에 인공지능은 그것들을 컬렉팅해서 분석해서 건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유의미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요거는 한글 아까 그 이미지였다고 하면 이거는 한글 글자체인데요. 한글 글자체에 여의나루라는 그 사진에서 이 부분을 여의나루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현대 한글에서 우리가 11,172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한 6천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글자에 따라서 언어플라인 작성한 다음에 스캔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잘 됐는지를 검수하면 그것들이 학습용 데이터로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게 요것들은 어디에 그러면 활용될까를 보시면 사물의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뭐 의료, 금융 등의 종이 문서를 디지털 문서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개인 식별하는 거, 개인 정보 그 보호하는 등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헬스와 관련된 건데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호발암인 유방암의 경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진단율이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작은 형태의 그 암이 그 발현이 됐을 때는 사실 이런 이미지로 아무리 CT로도 디텍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 중에서 암의 부위가 어디냐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는데, 헬스케어 데이터만은 약간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할 때 병원의 영상과 영상 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데이터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의료 정보는 특히나 민감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건 비식별화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추출된 정보는
기존의 뭐 건물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인식한다는 게 그 함에 있어서는 뭐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의료 데이터를 하는 어노테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몇 년간의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그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는 지금 데이터가 다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고 해서 구축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검증은 저희가 지금 현재 TTA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TTA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그 다양성, 정확성, 유효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구축을 했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활용이 된 다음에 그 데이터가 다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피드백 되면 그것들이 다시 공개가 되고 활용되는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사후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후 유지 보수 체계를 저희가 만드는 부분 또 하나는 수행 기간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2인 교차 검증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수행 기간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이 데이터를 구축했는지를 실명으로 공개를 해서 책임성을 더 높였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그 검수하고 재검증했다고 해도 데이터는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활용을 누군가는 해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일 유용한 거는 해커톤이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연구소들이 써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그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의 형태고요. 보시면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입수한 그대로의 데이터고요. 이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되면 그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 라벨링 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로 라벨링을 해서 데이터를 검수하게 되고 검수한 걸 가지고 저장해서 활용하는 형태 이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학습용 데이터라고 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계속 환류가 되는 체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품질 관리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떤 지표들을 좀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양성과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고 있고요. 다양성은 이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찍었을 때 건물의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 특정 낮 시간만 건물의 이미지를 촬영한다고 하면 밤에 촬영되는 아니면 밤의 건물들은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구축하는 분들에게도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구문정확성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게 그 타입은 정확한지, 디렉토리는 맞게 됐는지, 이런 그 형식적인 것들을 다 갖췄는지를 정확하게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의미 정확성은 아까 보셨듯이 어노테이션 됐는데 라벨링이 됐는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건물에 라벨링이 됐는지, 아니면 건물이 잘려서 라벨링이 된 건 아닌지, 누락이 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게 의미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성과 관련돼서는 그 AI 모델 학습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지표를 제가 설명을 넣어놨고요. 향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와 관련돼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요게 이제 데이터 라벨링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박스 처리는 원래 건물만을 정확하게 박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검수에서 탈락이 되게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건물에 그 라벨링을 했는데 정확하게 건물에 하나하나를 라벨링을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여러 가지 건물들을 라벨링했기 때문에 이것도 라벨링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라벨링한 경우도 해당 그 라벨링의 오류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옆에 있는 나무와 관련돼서는 나무의 밑둥까지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오류를 판정을 합니다. 이런 갖가지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은 데이터마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수하고 평가하는 거에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개방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작년도에 구축한 150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요. 5월 첫째 주면 150개 저희 허브를 통해서 AI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 개방이 될 거고요. 지금 그 작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최종적인 검수와 진단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사업 성과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한 게 작년도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웃풋 관점에서의 성과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웃컴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컬렉팅해서 그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요. 이 16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마다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해서 16개의 분야마다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 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피딩하는 센터들이 150개 센터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플랫폼 하나당 최소 10개 정도의 센터들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모아주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플랫폼이고요. 이 부분들이 플랫폼을 주관하는 주관 기관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를 현황들을 좀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분야와 플랫폼과 센터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센터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그 데이터의 컬렉션을 위해서 많은 센터들을 지정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연동시키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모델이라고 해서 아직은 이게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고 각 플랫폼마다의 연동 모델을 한번 보시면 센터에서 데이터를 공급하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들이 각 분야별로 축적이 되고요. 그 분야별로 축적된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식별되고 정제돼서 되고 표준화돼서 ETL 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개방형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짜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2차로는 요거는 우리는 판매를 하겠다라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통을 하겠다라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센터들의 데이터들이 현재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희가 각 센터마다 16개 센터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열거를 했고요. 데이터 컬렉팅이 되면 온라인 분석 공간이 있고 거기에 옆에 이제 그 민감한 데이터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구역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툴과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맺어지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의 예시인데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형태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판별을 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것을 데이터셋으로 내가 구매를 원하면 데이터를 결제하는 형태의 굉장히 간편하지만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의 형태로 저희가 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여기 각각의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 시각화 도구, GIS 분석할 수 있는 것들, 태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도구들은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각 분야별로 한번 들어가셔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서비스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요거는 뭐 그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무료로 지금 활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프라인 분석 랩이라고 해서 온라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조금 민감한 데이터들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분석 랩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툴들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2020년 12월까지의 성과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역시 빅데이터 플랫폼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지금 막 현재 그 확대하고 저희가 확장하는 단계에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제로 뽑은 게 뭐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플랫폼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까? 그리고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개방을 확대할까?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자 관점에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컬렉팅하고 컬렉션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할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가장 큰 저희가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지금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현재는 각 그 빅데이터 플랫폼 간에 그 호라이전탈하게 연결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에서 뭐 예를 들면 금융의 데이터를 그 뭐 검색한다거나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라이전탈하게 이음새 있도록 그 만드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현안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